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일반 멘토 하고 있는 박지일 교수입니다. 어, 어, 다른 내용 적고요. 일단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전이학습에 대한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문제 냈는데요. 아마도 합숙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심화반에서 하시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접하실 거예요. 굉장히 피로도도 강할 것 같은데 굉장히 문제도 많이 나왔고 합숙이다 보니까 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관점으로 보면 인공지능이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전이학습을 제가 출제한 이유는 출제 배경에서 보시면 사실 딥러닝에 대한 한계에 대한 극복 그리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중에 하나로서 트랜스퍼 러닝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액티브 러닝, 지식 증명 그리고 요번 다 지난 회차 때 나왔던 부분이고요. 버트나 GPT-3나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자료에서 접하고 있는 생성적 네트워크라든지 연합학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 있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전이학습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연합학습이나 생성적 네트워크라든지 자기 지도학습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1교시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뭐 깊이 있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좀 보시고 어떤 내용이 한 관점으로 한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실상 전해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기존에 있는 지식이나 모델을 재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식을 정해서. 그래서 좀 보면 약간 제가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채점은 뭐, 네 번밖에 답안을 안 쓰셨기 때문에 약간 전이학습에 대한 개념도가 좀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 분에서 어떻게 어떻게 모델이 단순히 그냥 재사용이 아니라 세상 기존에 학습됐던 모델의 지식이 전이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식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란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림에. 그리고 자, 조금 더 생각해 보실 거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학습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특정 과제나 문제에 대해서 국한된 부분인데 전이학습은 약간 일반화 맥락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개념적인 부분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혀 학습에 대한 방법으로 보면 뭐 특성에 대한 추출 그리고 미스 튜닝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전 훈련 모델 어, 전학습에 대한 부분이 좀 자료가 많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이런 전학습 방법,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 말고 층을 나누어서 전체 층을 학습하는 방법, 부분층을 학습하는 방법, 마지막 분류층을 학습하는 방법, 이렇게 나누어진 자료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 약간 자료들마다 좀 다르게 접근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이학습 방법으로 보면 기존들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성 추출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세 튜닝. 미세 튜닝을 어떤 해설지에 보면 전이학습이라고 동일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좀 다릅니다. 전이학습은 이미 학습된 모델을 재사용하는 관점이고요. 미세 튜닝도 마찬가지지만 가중치를 갱신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뭐 1달러, 2달러 구성하면 좀 한 가지 정도 좀 이제 하시면서 기억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3단락에 있는 전해 학습에 대한 한계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전해 학습과 액티브 러닝과 연합 학습을 비교를 해서 3단락에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왜 명확하게 이 세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제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 전해 학습에 대한 한계점은 뭐냐면 지식에 대한 전이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전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관된 지식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전이가 되다 보면 타겟에 대한 성능 자체가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이에 대한 범위, 이 범위, 전이가 얼마큼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품질과 실행 능력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이학습의 한계점이다. 요거 하나 좀 킵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요. 남아있습니다. 이 9번의 공공 마이 데이터 적용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 드렸는데요. 뭐 사실상은 이렇게 공공 마이 데이터 적용 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마이 데이터도 기준에 출제됐지만 마이 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마 1일차에 문제를 접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이드라인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지금 이제 공공 데이터, 마이 데이터도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실제 8월에 이제 전체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캐치해 가져가면 여러분들 답안에 만약에 마이 데이터 관련해서 나온다고 하면 녹여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문제를 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이 데이터 관련해서 전송 요구권이라든지 이 지금 고려사항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아직 그 공공이라고 하니까 이 프로세스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금융 쪽은 이제 마이 데이터를 하고 있는 지금 개발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융회사와 연계되는 게 한국신용정보원입니다. 신정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정원이 이제 포털 역할을 하는데 이 신정원과 행정안전부에 있는 마이데이터 유통센터와 실제 마이데이터 공공 데이터가 되면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공공의 각 기관이 아닌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센터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금융에 대한 그 일반 민간 기업의 데이터와 공공의 데이터의 특성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 뭐 추진 근거는 전자정보 제43조에 의해서 행정정보의 전자적인 제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범 서비스 대응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때 보면 이제 공공 마이 데이터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의 특성상 법적인 공신력이라든지 본인 인증 방식에 대한 선결 과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고려사항을 보면 첫 번째 스크래핑에 대한 부분, 이거는 뭐 민간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부분이고요. API로 가야 되는데 스크래핑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 그리고 본인의 인증에 대한 방식. 금융은 수신자와 제공자가 이렇게 양쪽 이렇게 이해 인증을 하는 반면에 공공은 본인 인증 한 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돌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조회 키라고 해서 주민등록번호와 CI에 대한 문제. CI는 Connecting Information이라고 해서 2010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연계 정보에 대한 그 식별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1대1로 매칭이 돼서 가는데 민간의 데이터는 CI 기반으로 가는데 아직 공공은 주민등록 기반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내가 마이 데이터를 통해서 공공정보를 가져왔을 때 주민등록번호와 CI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매칭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 PDS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PDS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실 필요는 있고요. 실제 이제 데이터 연계했을 때 그 정보를 어디에 저장할 거냐. 개인 데이터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허브 역할을 하는데 사실상은 마이 데이터가 오픈이 되고 나서 데이터가 활용되고 전송되고 이런 전체적인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부분을 보면 PDS를 얼마큼 가지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공공은 웜 스토리지 같은 변경이 안 되는 정보에 저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PDS를 개별 금융기관이 가져가야 되느냐, 신용정보원이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 증명력이라고 하는데요. 공공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개인이 은행 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고 할 경우에 서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서류를 데이터로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이 데이터가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제 전자정보 개정할 때 이런 내용들이 공적 증명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요청이 이제 금융 쪽에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뭐 API 방식에 대한 권장. 이 부분은 뭐 당연한 부분이지만 공공의 마이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 사이즈가 좀 많이 큰 부분이에요. 일반 민간 데이터보다는 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PI 방식은
전용성을 통한 API 방식을 권장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 마이 데이터에 관련돼서 쟁점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더 기억해 주실 거는 지금 네 분의 다 답안을 세 분이 보니까 이 지금 공공 마이 데이터 유성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마이 데이터 유통센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 뒤에 금융회사와 각종 행정기관들이 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그래도 주민번호하고 CI 연계, PDS, 뭐 공적 증명의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네,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PDS 같은 경우는 1교시 문제로도 충분히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념 자체만 좀 이해를 좀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1차 때 보셨던 가이드라인 같이 해서 연계해서 데이터 전송 요구권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이번 회차까지가 공공 마이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올해까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서비스 오픈되고 나면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는 이상은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리팩토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면 사실상 리팩토링이 나올까? 예전에는 소스코드 기반으로 리팩토링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3R 연계돼서 114회하고 119회 때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3R도 같이 리팩토링도 같이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팩토링을 약간 한 분이 이제 너무 기술 부채 관점으로 집중을 하셨던데 이 생산성을 좀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사용 관점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근데 과거에 101회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내부분도 해도 이 리팩토링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 보면 일단 개념이 좀 명확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동작의 변화 없이 내부 구조를 변경한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 절차를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팩토링을 수행하는 절차는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난 이후에 대상에 대한 식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리팩토링에서 코드를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 테스트를 하겠죠. 테스트에서 이상이 없으면 통과가 되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아가겠죠. 약간 보면 TDD하고 좀 비슷한 그런 구성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행 여부 판단하고 대상을 식별하고 리팩토링하고 테스트 순으로 반복 진행된다는 부분 하나 정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기법은 가급적이면 관점을 좀 분리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서드 관점에서 뭐 객체 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고 클래스나 필드 메서드 관점에서 분류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메서드 정리에 그죠 extract 메서드나 replace temp with curry 같이 이렇게 영문으로 기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로 쓰시지 마시고요. 네, 기법은 가볍게 한번 클래스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필드 관점에서 메서드 관점에서 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제 실제 3단락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쓰면 좋을까? 뭐 리팩토링은 실무에서 실제 접근을 할 거잖아요. 그죠? 코드를 고치고 할 때. 그럴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답안을 쓰기도 용이하고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아마도 세 분의 3단락에 대한 컨텐츠를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멘트를 남겨둔 부분이 문제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리팩토링과 3R 관련해서
한 번 더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11번에 보면 또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징, 품질 평가 항목. 그죠? 앞에 박근성 기사님 또 인공지능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그죠? 기법이라든지 알고리즘 외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들이 좀 많이 있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서비스라든지 제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범용적인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그런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품질 관점에서 이제 한번 바라보야 되지 않을까. 윤리적인 부분도 바라봤고 문제도 나왔는데, 그럼 이제 관점을 좀 전환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빠를 수도 있어요. 빠를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가 뭐냐? 일반적인, 그죠? 그냥 제품, 소프트웨어 제품, 서비스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런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잠시 그 개념을 보면,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보면, 뭐, 쭉 해서 기반으로 분석 예측하고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근데 필요성에서 보시면, 기존 일반적인 서비스하고 해서 개념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품질에 대한 관점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특징이. 그래서 인공지능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초지능성 기반의 무인화 서비스, 사람이 대신 들어가는 거죠.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플랫폼이라고 뻔히 아는 거잖아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되는 거. 그리고 시공간을 뛰어넘는 연결성 서비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다른 기술과 합쳐져서 융복합 서비스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무인화, 뭐, 맞춤형, 지능형, 초연결성 이런 부분 다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 자체가 기존 서비스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품질 평가 뭐 필요하다라고 바라보는 거고요. 그러면 뭐냐? 약간 인공지능 서비스 특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개인 맞춤 하부터해서 전문성, 다양성, 편의성, 시공간성, 실시간성, 신뢰성 이 관점으로 해서 품질 평가 항목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아닌데 내는 이렇게 나름대로 뽑아내서 일반적인 서비스하고 좀 다른 관점의 특성을 가져내서 녹여내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그 점수가 상당히 좋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하고 많이 하잖아요. 뭐 9.12 리포트에서 그런 특성들이 플러스 인공지능에 관련된 뭔가 특별한 걸 더 가져내면 되겠죠. 근데 이 특별한 건 없지 않습니까? 뭐 개인 맞춤 하나, 뭐 전문성, 다양성 이런 부분들. 아마 읽어보면 뭐 별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고, 개인의 고유 특성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관점으로 문제가 나오면 접근해서 하면 되겠구나. 이건 지금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라고만 해서 머릿속에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아, 내가 그때 그 문제를 봤었는데, 그 관점 접근해야지. 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이제 근데 이런 부분이 왜 하냐면, 여기 이제 제가 간 걸로 적어놨는데요.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자체는 인공지능의 수준이나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인공지능의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표준화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특성과 뭐, 특징과 특성 이렇게 쭉 해서 세부적인 품질 평가 뭐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지금은 얘기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논문에서 좀 발췌했던 내용인데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어제도 봤는데, 이제 책들도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품질, AI 품질 가이드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관점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에 예, SOA야 해서 저는 소루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이 토픽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잘 하셔서 잘, 뭐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122인가요? 제로 트러스트라는 문제가 그 응용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최근 모의고사 100회 때인가요? 그때도 보면 AI 기반의 지능형 보안 관제라고 해서 문제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능형 보안 관제란 빅데이터 AI 기반의 지능형 보안 관제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면서 관련돼서 이 소루가 내용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모의고사 100회 모의고사 해설지도 마지막 사단락에 이 소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예, 이 소루가 그대로 나오면 좋겠지만 나오지 않더라도 만약 지능형 보안 관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소루를 접근하셔도 충분히 예, 답안이 되고 점수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하시고요. 이미 다 공부되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위협에 대한 자동적 분석, 뭐 자동적으로 분석해서 뭐 사이버 효과에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보안 솔루션이다. 이게 보안 솔루션이잖아요. 요거 하나 킵하시고요. 그래서 뭐 보안 위협 위험 대응 프로세스 자동화하고 사람의 개입 없이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제공한다. 그래서 이 소드 플랫폼은 이 122에 합석해 설치해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증명했어요. 이게 소드에 대한 개념도 플랫폼 찾다 보니까 제일 무난하게 들어가는 게, 눈에 잘 들어오는 게 이 그림이 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소드 플랫폼에 SOA, SIRP, TAIP 해서 저 있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관점의 그림을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 개의 핵심 기능, SOA는 오케스트레이션 및 자동화, SIRP는 보안사고 대응 플랫폼, TAP는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에서 각각의 역할, 워크플로우를 자동화시키는 영역,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영역, 뭐 위협에 대한 분석 업무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주요 기능은 저는 그냥 시각화하고 자동화를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워크플로우하고 사고 시각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동화는 동적 플레이북하고 타이머, 뭐 아티팩트 워크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적 플레이북 같은 경우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다 쓰셨는데요. 그렇죠? 사고사항을 실시간으로 자동 대응해서 사고사항을 분석가가 접하기 전에 이제 딱 완료시키는 부분이죠. 설명이 조금 짧은데요. 예,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앞에서 솔루션이라는 부분을 한번 킵하시라고 했잖아요. 솔루는 다양한 여기에서 제가 한글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양한 보험 업무에 활용이 되지만 이게 플러그 플레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도입할 때 몇 가지 고려사항이 존재한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워크플로우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그죠? 모든 업무를 자동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도입하고 나서 어떤 지속적인 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소루라고 해서 막그 차세대 지능 뭐 보안 관제 전략 뭐 해서 소루 제로 트러스트 막 그렇게 화려하게 다 쓰시는 것보다는 실제 이제 이렇게 지능화된 보안 모델을 솔루션을 도입을 하는데 이런 사항은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포인트가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번 연계 보관성 체인 오브 커스터디인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포렌식은 너무 기출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기출에 나올까? 똑같은 문제는 계속 안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래도 1교시 문제로 이렇게 내면 연계 보관성 정도 아니면 안티포렌식
그 정도의 문제 말고는 1교시로 나올 만한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연계보완성은 공부를 한 번 더 보실 때 반드시 포렌식 절차와 함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디지털 증거 자체에서 압수 수색부터 법정 제출까지 여기 이 과정에서 그죠? 모든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여기에서 담당자와 책임자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뭐 그 증거의 손상이나 훼손 등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절차 제일 처음에 절차부터 시작이거든요. 증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법정에 제출하는 그 과정까지 모든 히스토리가 여기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포렌식 어, 연계보관성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 기반으로 접근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연계보관성의 개념은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 그리고요. 원칙은 과정에 대한 명확성, 증거 획득부터 이송, 분석, 보관, 법정 제출 과정의 명확성이 제공돼야 되고 추적성 가능해야겠죠. 필수이. 그리고 무결성, 훼손이 안 됐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책임성, 담당자 책임자 명시해서 그럼 이런 연계 보관성은 어떤 내용이 구성으로 되어 있냐? 절차적으로 보면 뭐 책임자가 담당자가 있으니까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내용, 어떤 내용이 접근이 됐고 정리됐는지, 그리고 확인에 대한 부분, 서명, 했다는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양식으로 보면 증거 봉투, 뭐 목록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이 개념 자체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죠. 디지털 증거가 계속 많이 확대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용되기 위해서는 약간 표준화된 그 증거 유통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실제 이제 쓰고 있는 게 이겁니다. 디지털 증거 데이터 팩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디지털 증거가 디지털 증거 데이터 팩에 대해서 관리된다라고 막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개념을 보시면 증거에 대한 유통할 때, 유통 시 증거와 해당 증거에 가해진 모든 행위를 기록해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설계 시스템이다. 증거에 가해지는 모든 행위, 누군가 와서 열람을 하든지 손을 댄다든지 하는 부분들 육하 원칙에 의해서 다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이렇게 데이터 증거팩 하나 밑에 관리정보, 이력정보, 증거, 뭐 채정정보, 보고서 쫙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련돼서 논문도 많이 나왔었고요. 실제 그 수사기관이나 이런데 K-데이터 팩이라고 해서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디지털 증거 데이터 팩은 연계 보관성 원칙과 관련해서 데이터 포렌식 절차 기반의 연계 보안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이는 디지털 증거 관리 체계가 이래 있구나 하나 정도 기억을 하시고 포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관련돼서 얘기를 언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4번의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아무도 안 쓰셨는데요. 거버넌스만 나오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잘 모르겠고 근데 거버넌스를 낸 거는 123회 때 이미 데이터 품질 나왔었잖아요. 데이터가 그전부터 계속 데이터 경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품질에 대한 문제는 안 나왔거든요. 계속. 그래서 언젠가 나올 거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지난 회차 때 나왔고요. 그럼 조금 더 이제 데이터 품질이 나왔으니 한 번 더 좀 확장해서 들어가면 거버넌스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가치를 체계화시키기 위한 이런 관리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냈고요. 그래서 보면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이터 관점의 IT 관리 책임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기업의 목표에 맞게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 데이터 거버넌스의 목표는 이렇게 쭉 있고요. 데이터 규제 준수부터 해서 활용, 확산, 오용 방지 쭉 있고 구성은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릅니다.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바라보는 관점은 데이터 전략, 아키텍처, 관리 도구 이 관점에서 원칙, 절차, 관리 조직,
데이터 표준, 프로세스 품질, 보안 이렇게 나눠놨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 관점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이 형태로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뭐 DM북 OK라든지 다마 인터내셔널에서 정의된 데이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가져가도 되고요. 그래서 주요 기능은 크게 보면 데이터 품질 관리, 뭐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주기 관리,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관리 해서 약간 좀 빅데이터 기반에 접근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지금은 데이터로 하면 대부분 빅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메타데이터 관리 같은 경우는 하나 좀 기억하실 거는 아마도 그 주기동이나 논문에서 접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해서 아마 한 논문이 최근에 한 두 개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데이터 저장 관점에서 표준이라고 해서 메타데이터 관리해서 ISO 11179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ISO 11179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메타데이터의 인정은 이 ISO 11179는 국산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11179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논문에 보면 뭐 관리 관점에 표준, 활용 관점의 표준 쭉 나눠져 있는데요. 그게까지는 뭐 너무 깊은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거버넌스 외에 한 번 더 여러분들 공부하셨지만 DPM 쪽 데이터 품질, 공공 데이터 품질, 뭐 표준화 쪽 데이터 표준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1교시고요. 1교시는 뭐 대체적으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뎁스를 조금 더 내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보면 4번인데요. 4번 부분을 보면 알고리즘에 대한 요구 페이지에서 발생하는 페이지 대체 알고리즘의 개념, 종류. 이 문제가 지금 사실상 이것도 예전에 과거 기출 문제입니다. 아주 80몇 차인가? 근데 이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기출에 3번 나왔어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110, 뭐 6회인가 7회 때 한번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지금 기존 출제를 보면 120회 이후에 CAOS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왔습니다. 관리에서. 세마포하고 모니터만 나왔거든요. 안 나왔어요.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관리는 CAOS가 깊이 있게 안 나와요. 관리 관점에서 보면 네트워크도 그렇고 CAOS도 그렇고 깊이 있게 안 나옵니다. 그 말은 기출 위주로 보면 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출을 벗어나지 않아요. 뒤에 나오는 6분의 DB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뭐 프로세스 동기화 문제, 스케줄링 문제, 이런 뭐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는 한 번 더 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 정의는 조금 더 명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CAOS 네트워크 DB 문제 나오면 정의는 개념은 좀 명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렇죠? 현재 주기율 장치가 풀로 차 있기 때문에 새로운 페이지 할당하는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당된 페이지 어느 것을 교체할 거냐. 이걸 이제 결정하는 기법인데요. 그 페이지 방법이 요구 페이징이든 예측 페이징이든, 예.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폴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는 최소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종류를 3가지 이상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방법은 3가지를 될 수 있게 쓰고 나머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밑에 설명글, 강글로 이 외에도 이러한 기법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내가 이 알고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 돼요. 그렇지 않고 쓴다라고 하면 뭐 5개 쓰면
양이 많아지잖아요. 하다 보면 자기 본인의 시간,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종류는 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P4부터 해서 LRU, LFU, NUR, SCR 쭉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동작 과정, 이거는 이제 교체 알고리즘을 2달러, 3달러로 해서 개념과 동작 과정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전달하는 방식으로 들어갔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기법에 대해서 그룹핑해서 구분 지어서 아까 한 분이 그렇게 하셨던데 그렇게 접근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뭐 이 동작 과정에서 사례까지 사실상은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이 사례까지 하려고 하면 각각에 대해서 이 참조 페이지 2, 3, 1, 5, 2, 3, 5 이런 다 외워야 됩니다. 옛날에는 다 외웠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뭐 지금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개념적으로 설명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관리는 충분히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CPU 스케줄링 관련해서 점수를 50점 넘게 받으신 분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학원에서 점수를 채점할 때 하면 한 14점 정도 수준밖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그게 다른 부분이죠. 충분히 개념적으로 설명이 잘 됐다는 부분이고 관리는 응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4에 대한 부분, 네, 이건 너무 잘 아시고요. LRU는 가장 최근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 지역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LFU는 사용 빈도, 핵심적인 용어가 들어가죠. LRU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지역성 기반, LFU 사용 빈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NUR은 참조 여부와 수정 여부, 그래서 각 참조 비트, 수정 비트를 체크해서 어느 걸 먼저 뺄 거냐에 대한 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SCR은 한번 참조했던 부분들은 태그를 달아서 다음에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다 모든 비트가 1로 되면 피프하고 이제 동일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LRU 같은 경우도, LFU 같은 경우도 빈도인데 빈도가 똑같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LRU 알고리즘으로 해서 백그라운드 알고리즘 LRU거든요. LRU로 해서 지역성을 체크해서 교체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들어가면 포인트가 좀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렇게 쓰다 보면 시간이 사실상은 깊이 있게 쓰나 많이 뭐 좀 약간 정성적으로 쓰나 시간이 많이 아마 소모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내용 쓰기 힘들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마무리 글은 좀 해야 된다. 마무리 글 안 하시고 그냥 끝. 그건 안 좋습니다. 사실상은 여기는 지금 과도한 페이지 교체로 해서 3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한 달락으로 더 빼면 더 좋겠죠. 근데 시간적이 부족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역성 원리 워킹셋, PFF 이런 걸 통해서 해가 가능하다. 한 두 줄 정도 커멘트만 던지면 없는 거와 있는 답안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마무리 글 꼭 좀 했으면 좋겠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학 변경 가이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상은 조금 좀 지난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020년 4월에 이제 발행이 됐고요. 했는데 지난 회차 때 아마 월간 모의고사 때 나오고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 않을까? 지나간 느낌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게 또 학원의 문제가 약간 보통 보면 좀 트렌드하게 좀 빨라요. 그래서 학원에서 나왔던 게 실전에서 좀 타이밍 좀 늦게 해서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공공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고 문제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좀 세부적인 부분은 다 기억하기 힘들겠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그래도 기억을 좀 하면 좋겠다. 결국은 이 공공 소프트웨어 가업 변경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는 그거예요. 결국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업 변경에 대한 촉진 이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진행하자는 거죠. 과거에는 협의도 없이
바꿨고 계약금의 기간 조정에 대한 후수 조치도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 계속 이제 환경이 열악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 적절한 권고 기준 절차를 만들고 가압변경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을 좀 완화시키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한 문제점은 뭐 충분한 협의, 후수조치 미흡, 업무량 증가, 근로기준, 뭐 근로환경 열악, 판단기준 모호 뭐 이런 등등이 있고요. 개정 목적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적절한 가업 변경, 절차 확립,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자. 그래서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그러면 적정 가업 변경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뭐냐 해서 세 가지 법령 개정 등 법제도 변경에 따른 가업 변경, 기술, 정책적 환경 변화, 그리고 수발주 간에 이제 사업비 조정이 없다고 가능하다고 합의한 경면 가업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정한지 안 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부분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한 가업 변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계약 기간이나 계약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저 합의가 안 되면 가업 변경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겠죠. 그 절차를 보면 가업 변경에 대한 변경 내용을 요청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요청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가업 변경 심의, 결과 통지, 그리고 변경 내용 관리, 마지막에 계약금액 조정. 이거는 뭐 변경이 생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정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보면 제가 마지막에 한글에 이런 얘기를 멘트를 썼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업 변경 이전에 요구사항 상세화, 제안 요청서 작성, 수발주 가이드 기반 사업 수행 등의 선행 과제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멘트를 했는데요. 요구사항 상세 작성 실무 가이드라인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제안 요청서 작성 가이드라인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수발주 가이드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각 단계마다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또 이제 가업변경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이 가업변경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가 뭐 필수적으로 막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충돌이 생기고 이슈가 되고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가업 변경 가이드라인은 진흥법 관련해서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이지만 계속 공공기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고요. 21회차 때는 수발주 관련해서 문제가 두 문제인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DBMS 관련된 성능 개선 방법론. 말은 성능 개선 방법론이지만 결국 튜닝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앞에 CAOS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DB 문제도 보면 최근에 DB 문제를 전통적인 DB 관점에서 보면 121회 때 동시성 제어가 한번 나왔었고요. 응용 쪽에. 그리고 121회 2회 때 ERD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는 DB 문제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CAOS처럼 한 문제, 이제는 한 문제 정도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DB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제 정보 관리 문제에서 사라지는 영역이거든요. 자꾸만 노에스케일 쪽에 있고 빅데이터 쪽하고 자꾸 이제 넘어가는 쪽인데, 확장돼서 가는 쪽인데, 노에스케일 쪽 관련 또 한 데는 한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출 위주로 좀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잘 나온 문제 있잖아요. 트랜지션 관련된 문제, 동시성 제어 문제, 뭐 회복 기법 이런 거 이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고립성 관련돼서 팬텀 리드라든지 더트리드 이런 문제.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한 번 더 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서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이제 DBMS 성능 개선에 대한 목표. DBMS 성능 개선 목표는 여기 있는 네 가지입니다. 처리 능력, 시간, 응답 시간, 로드 시간. 이게 만약에 DBMS 성능 개선이라는 용어를 빼고 튜닝의 목표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답을 다 쓰셨을 것 같아요.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목표는 이렇게 있는데 성능 개선 절차는 어떻게 되냐? 튜닝에 대한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는 분석, 이행, 평가입니다. 3단계입니다. 튜닝의 3단계라고 해서 기술이 한번 나왔었고요. 근데 분석, 이행, 평가인데 최근에 했던 자료를 이렇게 월간 모의고사 설치를 보면 튜닝의 3단계를 분석, 이행, 평가라고 하지 않고 DB 설계 튜닝, DBMS 튜닝, SQL 튜닝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상은 이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행에 대한 3단계 순서고요. 처음에 성능에 대한 부분에 분석을 한 다음에 튜닝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능이 튜닝 전 후에 어떻게 달라졌냐. 이 부분이 필요한 게 이제 튜닝의 3단계인데 약간 좀 그렇게 된 자료가 있는데 그런 거는 네, 좀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은 최근에 들어서 대부분 설계 튜닝이나 DBMS 튜닝들을 잘 안 하죠. SQL 튜닝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DB 성능의 발생 성능의 70% 정도의 문제가 SQL 튜닝에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3번에 이제 시스템 성능 문제의 종류라고 딱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성능 문제는 뭐가 있냐? 그죠? 업무 프로세스 잘못되는 경우가 있겠죠. 설계가 잘못되고. SQL도 마찬가지입니다. DBMS 파라미터 설정 뭐 잘못될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이 기반 하에 성능 개선에 대한 접근 방법, 결국은 튜닝 기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반으로 보면 뭐 프로세스 개선해야 되고 DB 설계 측면에서는 테이블 분할 통합, 뭐 반정교화도 될 수 있고요. 식별자 지정, 그 SQL 측면에서는 뭐 옵티마이저 선택, 조인 방식, 다중 처리, 병렬, 뭐 힌트, 다이나믹 커리 지향 이런 내용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DBMS 면에서는 파라미터 값 조정이라든지 뭐 리드 로그 개수, 롤백 세그멘트 뭐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BMS 측면에서는 뭐 대반경에서 CPU나 메모리. 사실상은 DB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게 DB에 대한 그 성능의 가장 주요 요인은 DB 관련 비효율입니다. IO가 발생을 성능자의 가장 핵심은 IO입니다. IO. 어떤 액션이 일어났을 때 그 컬이나 뭐 수행을 할 때 디스크 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이게 너무 빈번하게 발생해 버리면 IO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큼 최소화시켜서 인풋 아웃풋을 가져오는 IO를 가져오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SQL 관련된 문제, 실제 쿼리 문제가 그런 기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맥스 함수 있을 때 인덱스 스캔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부분, 쿼리도 작성하고 어떤 쿼리 문제가 던져지고 이에 대해서 성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생각하는 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 이런 관점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4번은 뭐 이거는 뭐 사달락은 여러분들 쓰기 나름인데요. 결국은 튜닝도 아무리 튜닝을 했다 하더라도 그죠? 데이터의 DBA나 부분들 데이터 관리를 하지 않든지 통계 정보 관리를 안 하고 어널라이저 이런 부분들을 안 한다고 하면 계속 데이터가 다시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또 튜닝해서 성능이 나왔던 그 부분들이 또 이제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튜닝을 하고 IO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시 문제를 보면, 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은. 근데 어찌 보면 대부분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 주기동이나 논문이나 이런 인공지능 쪽으로 너무 쏠림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리팩토링 같은 문제를 사실상은 지금 갑자기 월급 모의고사를 내면 잘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그런 쪽에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DB나 CAOS도 지금 사실상은 아마 CAOS나 DB 쪽 공부 많이 안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안 하시죠. 저희 반 분들도 대부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도메인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인공지능 때는 더 쉽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관점을 좀 보시고 근데 뭐 다른 분들이 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답안에서 최대한 본인의 생각을 좀 많이 드러내서 답안에 썼으면 좋겠다. 특히 2교시 같은 경우. 마지막에 그냥 끝 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내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간글 사이에 의견을 하든지 단락간에 연결을 시키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답안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은 채점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유심히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좋으면 좀 보완해서 하면 예, 좋지 않을까. 예, 잘 하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뎁스를 내려서 쓰시고 그런 의견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